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젯밤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해병대 장교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고기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뒤따라온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뾰로롱. 별일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는 훌쩍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 어제 안화골절 수술 후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요.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라고 말이죠. 결국 안면보호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월드컵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힌 건데요. 정말 눈물나게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래도 박 변호사님. 몸이 우선입니다. 손흥민 선수. 몸이 당신의 우선. 몸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온 가족이 식사하면서 봅니다. 특히 우리 딸 부산 농명초등학교 4학년 반장 유수정이 제일 팬이에요 하신 유재웅님, 알람까지 맞춰놓고 사반 보는 할머니 김문선 여사 사랑해 하신 경기도 화성의 이미애님, 나는 유튜브 보고 싶은데 엄마 김미정 씨는 맨날 사반만 봐요 하신 대구 달서구의 이시은님, 생후 4개월 된 현동이랑 같이 봅니다 하신 부천의 김희영님, 장사하면서 맨날 틀어놓고 있어요 하신 인천 부평구 마리꼬마 김밥집 안지혜님, 친구들한테 맨날 사반 광고하고 다녔어요 하신 반수림님, 대구 달성의 유동우님, 최효임님, 김종희님, 인천 계양구의 안수영님, 박영근님, 이은학님, 홍숙화님, 포항의 오태준, 안현주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의 사반 뉴스의 육박.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죠. 이찬원 다시 찾은 그곳입니다. 전해드린 바 있죠. 지난달 30일 전남 화순의 한 행사장을 찾았다가 이태원 참사 애도 차원에서 노래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저렇게 한 관객이 와서 항의를 했던 그 장면이었는데, 자, 어제 다시 그 행사장을 찾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수 이찬원 씨가 어제 전남 화순에서 열린 제1회 테마파크 소풍 가을 대축제 공연장을 다시 찾았는데요. 지난달 30일에 해당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일부 관객이 이찬원 씨를 찾아와서 폭언을 하고 또 매니저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에도 불구하고요, 이찬원 씨는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화순을 찾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는 이찬원 씨의 본인 결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됐건 노래를 못 불렀고 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면서 이 행사비를 받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행사비를 안 받았다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팬티 바람의 사나이입니다. 자,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날도 추운데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보시죠. 자, 여기는 전주의 한 대학교 인근 신호 받고 잘 가는, 자, 이거 영상 좀 덮어줄 수 있나요? 덮어주세요. 자, 이건 좀 작아서 덮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거 보십시오. 전주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 인도 위를 갖다가 세상에 저러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 중인가요? 가 아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운전하시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기가 또 무슨 당연히 겨울입니다.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찍은 영상이 아니고요. 바로 며칠 전이었고 전북대학교 정문 쪽이고 저기 이제 전북은행 본점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번화한 거리라는 얘기인데 저 낮 시간에 이 겨울에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는 좀 내막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노출로 안 보여요. 교수님, 이걸 뉴스에서 보면 그냥 황당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 도로에서 저런 사람을 마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죠. 일단 저기 보다가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통상 이제 노출증 중에서 약간 그 이 스트리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변형된 스트리킹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부위는 가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수욕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관심을 끌고 싶어서 저렇게 한 것으로 저는 보고요. 예, 저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시민들이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건 반장 주제까지 올라온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어디냐면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 대학교 인근 지역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저 사람은 남의 관심을 너무 받고 싶어서 저런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관심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어렸을 때 적시적절한 시기와 상황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그 어머니들은 자식에 대한 그 관심을 적절한 시기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덮어 주시죠. 자, 초록불의 직진. 저 무단횡단. 빵빵 클렉스는 울리자. 클렉스는 울렸어요. 너 왜 무단횡단해 하면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다가오는 남성. 아하, 역시 속옷. 지금 보닛을 꽝 쳤어요. 자기 가슴도 치고. 아이고, 들어눕네. 자, 그런데 잘 본 말이죠. 속옷 차림이고요. 양말은 한쪽만 신고 있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자, 좀 양말을 왜 한쪽만 신었어, 왜? 일단은 이 속옷 차림 겨울입니다. 지금 딴 사람 보면 겨울이죠. 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가다가 이 경적 소리에 본인이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 본네트 이제 차량 본네트죠 내리치고 그리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재물 손괴죄 등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문제가 또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신발도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양말도 한쪽밖에 없고 또 속옷이고 또 위에 또 어떤 코트 같은 것도 입은 상황이고 아주 좀 부적절한 부조화스러운 모습으로 가다가 경적 소리에도 놀라서 화를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 범죄가 되긴 됩니다. 진짜요? 협박죄나 모욕죄, 또 재물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자, 눈보다 빨랐던 손. 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반 가족께서 역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중년 남성 지금 미용실 입장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5만 원 신사임당 이렇게 떡 내죠. 자, 5만 원을 카운터에다 툭 올려놓습니다. 자, 원장님 다가오시더니 지금 보셨어요? 이걸 슬쩍 밑장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뭐 이상하지? 손님 5만 원 주셔야죠. 그랬더니 이 양반아 내가 아까 줬잖아. 지금 집어넣었잖아. 원장님 이상한데 다시 확인하고 일단 하면서 그냥 엉겁게를 그냥 잔돈을 거슬러 줬어요. 지금 잔돈 받고 머리 깎고 튀었어요. 깍튀. 세상에 마상에. 양 변호사님, 영화 타짜 보면 말이죠. 화투판에서 이렇게 장난치다가 걸려가지고 큰일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런 일이 아직도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저 남성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머리를 깎으러 올 건데 먼저 계산을 해야겠다라면서 5만 원을 좀 보신 것처럼 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원장 입장에서는 잔돈을 거슬러 줘야 되니까 4만 2천 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찾고 있는데 5만 원을 그 사이에 다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죠. 아하. 자, 지금 올려놨는데 네. 그럼 잔돈 내드릴게요 하는데 딱 자연스럽게 시선이 탁 돌아갔을 때 다시 자기 주머니로. 그래놓고 원장님 이건 5만 원짜리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아니 아까 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줬잖아. 네. 그리고 거스름돈 4만 2천 원을 딱 챙겨간 거죠. 사실은 거스름돈이 아니라 4만 2천 원을 사기쳐서 가져간 건데요. 세상에. 아니 저는 진짜 요즘도 저런 일이 있네요. 야, 진짜 교수님. 모르긴 몰라도 미용실에는 CCTV가 없겠지. 있다 한들 이걸 사건 반장이 제보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우리 양행가께서 주로 하시는 그 표현이 있죠. 인생 왜 그렇게 사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소위 엎어치기 수법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막 고함 지르고 내가 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면 내가 받았는데 혹시 당연하죠. 실수한 건가? 당연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만약에 저 여성이 아니고 남성 같으면 그럼 CCTV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했었으면 저 사람이 그냥
줄행랑을 쳤을 텐데 당황해서 거기에서 42,000원을 갖다가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와서 머리를 깎으니까 선불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아들도 안 왔어요. 이게 깍티가 아니고 그냥 42,000원 사기인데 그렇군요. 이전에 이제 보게 되면 뭐 음식 먹고 돈 안 내는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많는데 그 요즘에 참 이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저 사람이 42,000원 이상에 대한 어떤 그 손해를 입혀야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가보죠. 자, 유턴하고 또 유턴. 자, 정말 황당 그 자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잘 갑니다. 잘 갑니다. 앞에 차 유턴했어요. 자, 유턴했구나 하는데 또 유턴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쾅. 핸들을 휙 돌리더니 쾅. 아, 유턴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또 유턴을 하려고 그래요? 또 양 변호사님. 그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죠. 아마 이런 거죠.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돌아야겠네.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운전하고 있는 차량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럼요. 넘어왔다가 다시 또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1차선으로 블랙박스 차량이 가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저것도 불법 유턴이죠. 그렇죠. 유턴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고가 난 건데 보험사 측에서는 저것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피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고 과실을 묻고 있다는데 아이고. 글쎄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전 다퉈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불박 차량 잘 가고 있어요. 저 앞에서 아유 불법 유턴하네. 아이고 그러면 안 돼. 모닝. 자, 그런데 아이고 또 똑같이 또 그냥 또 핸들을 틀었어요. 옆으로 꽝. 아이 불법 유턴도 모자라서 왜 또 갑자기 이렇게 튼 거예요? 그렇죠. 저기 유턴 구역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하고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바로 다시 또 차선 변경을 방향 전환 등 없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흰색 승용차의 과실이 매우 커 보이는데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어떤 문제? 블랙박스 차량 자체가 속도를 조금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속도를 만약 내지 않았으면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사실 예전에 이런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저런 거 규정이 적용되면 8대2, 7대3 아니면 9대1 과실 적용이 됩니다. 누가 팔? 8은 이제 기본적으로 불법 저지른 사람이 예, 이제 예. 잘못이 큰데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블랙박스가 이제 있는 이상 저기서 속도를 줄이면 뭐 사고는 안 나겠죠. 속도를 냈던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두 가지를 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양 변호사도 좀 전 사례도 얘기했지만 재판에 만약 가서 법정에 저것을 튼다 그러면 좀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저는 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위반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한데 지금 기준대로라면 한 8대2, 9대1 정도 과실 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더치페이의 기준. 진짜 이 인류가 영속하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더치페이. 자, 어떤 사연인지 좀 네,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이 지인들과 가족 단위로 놀러 갈 때 어떤 기준으로 더치페이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이 아이 포함해서 5인 가족이 있고 4인 가족, 2인 가족, 심지어 혼자인 친구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원 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럴 경우에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내 가족이면 4분의 1씩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인당 비용을 나눠야 하는 건지 고민이란 겁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장 볼 것도 많고 또 펜션도 2개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인당 비용을 계산하길 원하는데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 좀 다른 가족들이랑 서먹해지지 않을까 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진 않을까 약간 애만 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그렇게 쪼잔하게 살아야겠냐? 꼬마들 먹는 걸 꼭 n분의 1로 받아야겠냐? 친구 자녀들 너한텐 조카잖아. 응? 동그라미. 야야야야야야야. 자, 이게 고민할 거리냐? 당연히 n분의 1이지. 요즘 애들 얼마나 잘 먹는데. 이번에 세팅 잘못해 놓으면 너 평생 친구들한테 호구된다. X. 야, 진짜 돈 앞에서는 이게 진짜 이게 아니 돈 앞에서가 아니라요. 말씀해 주시죠. 아니 혼자 사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세요?
33.4%입니다. 네.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이제 1인 가구인 거예요. 저거를 이제는 뭐 더치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렇게 그 1인 가구, 2인 가구 다 부담 없이 모이지 않게 이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모임 안 이루어집니다. 진짜요. 현실이에요. 이 얘기는 5인 가구의 가장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5인 가구, 6인 가구가 있으면 더 6인 가구가 제일 먼저. 4인 가구 식구는 5인 가구를 봐요. 어떻게 할 건데 보면 5인 가구가 총대를 메고 자, 사람 수대로 갑시다. 한 명 있는 건 좀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뭐 사실은 근데 냉정해 보이긴 하지만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자기한테 2인 가구, 이익이니까. 3인 가구가 계속 5인 가구로 봐야 돼요. 5인 가구를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얘기하게. 얘기하게 만들어야죠. 계속 시선을 몰아줘야 계속 되는 1인 가구부터 4명 모든 가족이 5인 가구를 쳐다보면 5인 가족에서 알겠다 그래. 사람 수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교수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수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놀러 가는 목적이 과연 뭐죠? 서로 간의 친분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모임이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찝찝한 거 있으면 좀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모임이 계속 이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2명이 있다, 3명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안 했는데 여기 경우는 스펙트럼이 너무 커요. 5명하고 1명. 그러면 당연히 1명 같은 경우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런 찝찝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는 그 가장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MZ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알아서 그렇게 잘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공간에 있는 유일한 MZ세대 우리 이자연 기자. 근데 저도 이거는 예. 좀 인원수대로 나누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 가족 여러분들이 굉장히 솔로몬들이 많으세요. 현명한 좀 대안들을 많이 주셨는데 네. 라볼꼬젤님이 36개월 미만은 제외, 리틀스타님은 가구당 기본금 내고 인원수 조금 추가, 도킴님은 어린이는 0.5명으로 해줘라고 하셨거든요. 현명한 좀 방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여성 소방관인 장은주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육아 때문에 잠시 쉬고 계신다는데 이 부군을 칭찬하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어요. 부산 강서소방서 녹산 119센터 조영재 소방장님 말이죠. 세계 소방관 팔씨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을 만큼 위기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틈만 나면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같은 소방관인데도 그런 신랑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시다고요. 행복하십시오. 겨울엔 이거 한 벌이면 됨. 가벼워 보이시네요. 시크해 보이시네요. 완전 따뜻해 보이시네요. 가볍고 따뜻한 시네어 후디 K2. 계약 후 불어나는 견적과 일정에 늙는다. 무책임한 시공과 AS에 늙는다. 리모델링 고통 한샘이 끝냅니다. 당신 편에 서서 한샘 리하우스. 어젯밤 대전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해병대 장교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고개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뒤따라온 시민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한밤중에 한 시민이 앞에서 비틀비틀 움직이는 이 차를 목격하고 신고를 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승용차 한 대가 미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위험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를 목격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이 차량을 뒤쫓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따른 차량이 멈추라는 신호로 경적까지 울렸는데도 이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5km 이상을 위태롭게 달린 이 차량은 육군부대 인근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한 뒤에 인근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이 남성은 8일 오후 10시쯤에 술에 취해서 충남대 근처부터 차량을 몰아서 유성구 자운대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했습니다. 자, 딱 보시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죠. 자, 결국 한 아파트 단지에서 딱 멈춰 섰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예. 근데 여기서는 도망가는데 그친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저런 식으로 5km만 한 10분가량을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시민의식이 좀 투철해져서 신고하고 또 뒤쳐쳐서 또 맞습니다. 사고를 막잖아요. 그래서 시민 두 분이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차를 아파트 단지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서 내려서 시민들이 다가가니까 욕설을 하면서 뭐 이게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실제로 폭행까지 했어요. 뭐 얼굴 광대뼈 쪽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네. 위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야, 자, 박 변호사님. 네. 실제 음주운전이 맞았습니까? 실제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아하, 예.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하니까 0.08%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죠. 그 이상의 술을 마셨던 걸로 보이고 운전 자체는 뭐 충남대인가요? 거기서 유성구 자운대까지 5km 정도 운전을 해서 15분 정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 아이고 참. 자, 그런데 말이죠. 왜 도망갔을까? 물론 뭐 안 잡히려고 도망간 거였겠지만 이 사람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현직 해병대 장교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장교, 현직. 저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0.08%면 운전을 하는 데서는 만취 운전이 맞습니다. 분명 그 기준은.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취했다고 할 정도는 안 돼요. 소주 한 병 정도를 못 마셨을 때가 저 정도 보통은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장교가 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의식이 막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볼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자, 교수님, 어제 교수님 안 나오셨지만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육군 부사관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다가 아직 트라우마도 씻겨내지 못한 그 119 구급대원을 세상에 폭행하는 그런 사건도 전해드렸고, 오늘은 보신 것처럼 해병대 장교입니다. 자,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계속 미사일 쏴대고 있고 7차 핵실험도 시간 문제라고 하는 그런 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군인들 기강이 가장 정점에 있어야 될 때 세상에 저러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 뉴스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여기서 50대 현역 장교다라고 하면 글쎄요. 적어도 군생활 25년 이상 정도 되는, 그리고 추정컨대 적어도 이제 연관 장교급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대대급 지휘관이라든가 이걸 다 마친 사람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뭐 정확히 제가 소속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그 육군 부사관이 더욱이 그 이태원 그 현장에 있었던 소방관을 이제 폭행을 했고, 오늘은 또 이제 그 해병대의 그 장교 50대 이상 장교라니까 연간 장교로 추정이 됩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군에 있어서의 어떤 기강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그 일부가 전체를 대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군의 규정에 의하면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진출이 불가능하고 진출이 돼서도 안 될 텐데, 물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이제 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역시도 어제 그 육군 부사관처럼 군사경찰로, 그렇죠. 군경찰로 가겠죠? 이 사건 관할 자체가, 재판권 자체가 군사 법원에 있습니다. 군인 같은 경우는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이렇게 이제 재판을 또 수사를 좀 진행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뭐 부분도 있고요, 폭행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뭐 그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그거 말고도 군에서 장교가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 뭐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가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징계도 받을 것 같은데, 군 징계 같은 경우는 뭐 파면부터 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뭐 근신, 견책 뭐 있는데, 예전에는 음주운전에서 좀 약하게 처벌됐던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군에서도 음주운전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아야 되고요. 아마 징계도 좀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뭐 진급을 하거나 군 생활을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그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만 연금에 제일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여기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이
징계에서 중징계, 뭐 정직이라든지 강등 이렇게 받으면 연금이 절반 날아가 버립니다. 아이고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걸리기 때문에 음주운전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뭐 예전에는 좀 경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음주의 어떤 나쁜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뭐 군인도 비슷하게 강하게 연금 못 받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냥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시고 정리하시죠. 네. 음주운전하면은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갖다가 이미 뭐 시켰고 본인도 아마 자기 부하들 대상으로 해서 시켰을 텐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한 번 실수를 하면은 바로 끝이 나는 그런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방금 얘기하셨던 그 연금에까지도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군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 또 공직에 있지 않는 모든 분들도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10년) 봄 인천의 한 모텔. 한 남성이 다급하게 카운터로 뛰어내려옵니다. 여자친구가 숨을 못 쉰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구급대원이 출동해보니 방 안에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그리고 방 안에는 먹다 남은 술과 산낙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날 이후 사경을 헤매던 여성은 결국 16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여성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잠시. 사망 직후 남자친구가 여성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죽은 여자친구, 그리고 함께 발견된 산낙지. 과연 이 사건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살인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뭐 이 사건은 좀 많이 좀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기대 이수정 교수께서는 이 사건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꼽는다고도 하셨더라고요. 자,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하는 경우가 뭐 종종 있긴 했지만 이 건 이후 일단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이날은 2010년 4월 19일 새벽이었는데요. 이 여성과 남자친구인 김 씨가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삽니다. 그리고 함께 인근 모텔로 들어가는데요. 1시간쯤 뒤에 이 김 씨는 모텔 카운터에 전화를 걸어서 이 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쓰러져서 호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16일 만에 사망을 합니다. 이 당시 경찰은 낙지를 먹다가 쓰러졌다 이런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 여성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 마무리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벌써 이거 알고 계세요. 지금 본인들의 의견을 지금 뭐 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냥 낙지를 먹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생긴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후에 예. 그러니까 여성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 전개가 됩니다. 49제 끝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성의 가족들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서류가 와요. 근데 서류를 보니까 이 여성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이 한 달에 13만 원씩 납부하고 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몰랐어요. 왜? 보험 수익자가 미혼이면 되게 가족들이 받잖아요. 그렇죠. 보험 수익자가 남자친구로 됐었던 거예요. 아니 사망 한 달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2억 원 다 이미 받아서 연락도 끊긴 상태였고요. 아이고야.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이 이제 바로 숨졌던 건 아니고 뇌사 상태에 빠져서 한동안 이 생명이 이어졌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남자친구는 보험료를 냈던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이상하죠. 딱 들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그렇지만 벌써 4구제, 3호제 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해서 경찰에 이거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무슨 살인 사건 내지 보험 관련된 사건 아니냐라고 진정을 넣었고요. 예. 경찰이 새롭게 수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신도 지금 없고요. 증거가 지금 없죠.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그래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것들을 좀 확인을 해요. 어허. 보험 수익자, 보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건 사망이죠. 사망이 일어났을 때 보험을 받는 자, 우리가 보험 수익자로 표현하는데 보험 수익자를 이렇게 변경한 것들을 알아냈는데 이 남자친구를 변경했는데 변경할 때 필체가 위조된 것을 경찰이 발견합니다. 오. 위조가 됐고요. 여성의 글씨인 것처럼 모방 필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하. 뭔가 이상하다고 경찰은 파악을 하고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로 바꾸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지 다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 여자친구네 부모님하고 사이가 원래 안 좋아가지고 그 보험 수익자를 남자친구인 나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다. 아하, 이거. 자, 그런데 교수님, 이게 이제 산낙지가 이 사건의 진짜 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상징적인 그거지 핵심 않습니까? 주제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사건 제목이 산낙지 살인 사건이다라고 명명될 정도로 이 산낙지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산낙지라는 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거는 그냥 그 제대로 씹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요. 잘라서 먹어도 입에 막 들어붙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말이죠. 이 피해 여성이 소위 얘기하는 그 치아 우식증, 즉 다시 말해서 충치가 워낙 심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걸 갖다가 치료를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 그 정도로 이 치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뭐 사건과 연관된 것이 굉장히 큰 낙지였다라고 하는데 2마리는 썰어서 사고 나머지 2마리는 통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양쪽 어금니로 다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씹는 것 자체가 힘든데 이 상태에서 산낙지를 갖다 통으로 샀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 갖다 드리려고 2마리는 통으로 구입을 했다. 이런 이유를 댑니다. 자, 일단 만약에 산낙지를 먹다가 이게 막 막혀가지고 질식사했을 정도 얼마나 난동 몸을 움직였겠어요. 그러면은 모탈방 그 현장이 막 어수선했을 텐데. 근데 정작 이 현장 상황을 보면요. 술자리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고통의 몸부림을 쳤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지점이었습니다. 또 이 피해자는 되게 평온한 표정으로 잠자듯이 하늘을 향해서 반듯하게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김 씨가 고층에서 1층인 카운터로 뛰어내려와서 도움을 청한 뒤에야 119를 불렀고 직원과 방으로 함께 올라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것도 의심이 가는 지점이고요. 이 당시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뭔가 컥 하는 소리가 나서 여자친구의 등을 두들겨주고 목에 걸린 것을 빼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목에 걸린 산낙지를 직접 손으로 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 부검을 했더라면 뭐 사망의 원인을 좀 알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숨졌을 때는 그 가족들이 너무 슬퍼가지고 당연히 이 김 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단순 사고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말만 듣고 이 여성의 시신을 장례를 하고 바로 또 화장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체에 대한 그 부검이라는 것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성의 아버지가 자꾸 뭐 이건 뭐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꿈에 딸이 나와서 배가 아프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꼭 팁을 드리면 변사가 발생이 되면은 그것은 필히 부검을 해야 나중에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보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미 좀 정말 의심을 하고 계세요. 일단 1심 법원에서는 그 의심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1심 법원이 보기에는 이 남자친구가 해치지 않고는 이 현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가만히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남성이 뭐 좀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이 많았던 거예요. 돈 없다 그러면서 외제 승용차 사고 있고 보험 가입 사실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여성의 가족들에겐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험 설계사에게는 이거 혹시 뭐 가족들하고 나눠 가져야 돼요 이런 식의 그 질문을 한 다음에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가족들과는 또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 유죄라고 1심 판단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럼 1심 재판부는 이 김 씨 남자친구가 낙지를 살인도구 혹은
뭐 이런 걸로 사용했다고 판단한 건가요? 아닙니다. 낙지가 살인 도구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 낙지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얘기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1심 법원은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치아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굳이 낙지를 했을 거냐 그것도 의심스럽고 진술이 좀 바뀌어요. 낙지를 통으로 먹었다고 얘기하다가 다음에는 뭐 다리만 먹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종업원이 와가지고 봤을 때 낙지를 이렇게 손으로 빼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걸 뭐 그것도 안 봤다는 진술도 있는 걸 봤을 때는 낙지에 의해서 살인이 아니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수건이라든지 목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제 모텔에 들어왔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질식을 시켜서 살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죠. 역시 그냥 이런 살인 사건이었구나라고 가는 줄 알았는데 확 뒤집어지잖아요. 네,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반년 뒤에 2심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 씨를 살인범으로 규정했던 근거들을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요. 만약에 천으로 입과 코를 막아서 사람을 살해했다면은 이 얼굴에 저항 흔적으로 상처가 남거나 혹은 아예 이 여성이 저항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었거나 둘 중 하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얼굴에는 흔적도 없었던 데다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몸을 못 가눌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질식으로 인해서 심폐기능이 정지를 했다면 얼굴 표정이 펴지게 돼서 편안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모텔 구조상 현관 쪽에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여성이 몸부림을 쳤다고 하더라도 술상이 흐트러지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낙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심은 낙지를 어떻게 판단했어요? 일단은 2심 법원은 좀 정황적인 부분을 봤던 것 같아요. 일단 낙지가 이제 있었다고 본 것 같은데 이 젓가락이 두 벌이 옆으로 반대편으로 있어가지고 젓가락을 봤을 때는 둘이 같이 뭘 먹었던 부분도 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모텔에 들어갈 때는 스스로 이 여성이 들어갔고 가기 전에 이 언니인가요? 자매한테 같이 낙지를 먹자는 이런 얘기를 이전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 낙지 얘기를 했던 게 있는 것 같고 또 이 사고 직전에 피해자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형제자매를 부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 근데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봤을 때는 뭔가 범죄보다는 다른 일이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낙지를 빼는 모습을 종업원이 못 봤다고 했는데 본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낙지를 뺐다고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낙지가 뭐 입천장에 걸려가지고 그래 있으면 반 정도는 갖다가 손으로 뺄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소견이 있는 거 봤을 때는 재판부, 2심 재판부는 낙지를 일단은 먹긴 먹었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그 어떤 구조 활동을 했다라고 지금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2심에서 지금 무죄로 바뀌었잖아요. 자, 뭐 낙지야 그렇다 쳐. 양 변호사님, 보험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보험도 그냥 처음에 1심에 본 것처럼 13만 원이나 내서 2억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수상한데 이 또 보험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조금 아리송한 부분이 생깁니다. 이 보험이 질병 관련 보험이 주로 된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로 인한 사망 쪽에 무게가 둔 게 아니라 질병 관련이었고 또 이 숨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외할머니, 어머님이 다 암 관련 질병을 앓았던 게 있어서 평소에 암보험도 가입했었고 질병보험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13만 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13만 원 중에서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사고를 그 보장해 주는 건 14,000원밖에 해당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남자친구가 일부러 해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가입하게 만든 거라면 훨씬 사망사고 보험이 많이 보장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건 얼마 안 됐다라는 거고 또 하필이면 전 남자친구의 고모가 사실상 이 남자친구의 엄마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생계 때문에 보험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모한테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보험만 가지고 의심하기에도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은혜처럼 뭐 생명보험을 들었다 그렇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암보험을 들었다. 네. 하하.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결국 이 시신 부검을 했었더라면. 그렇죠. 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관계의 형사재판에서 확정은 증거에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직접 증거가 뭐냐면 시신 어떤 그게 있었으면 부검을 해서 그 몸을 보면서
직접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신이 지금 없죠. 예. 그럼 이렇게 뭐 낙지를 먹고 뭐 어떻게 그 전에 전화를 하고 이거는 모든 게 간접적 증거입니다. 정황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간접적 증거, 정황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확실성, 개연성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재판부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간접 증거, 정황 증거로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 유죄를 인정하는 어떤 무죄 추정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려면 최소한 그 개연성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 그래도 납득을 못 하시겠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그 일반 분들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초동 수사를 할 때 경찰에서 강제로라도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했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요. 이 심증은 있지만 부검을 안 했고 또 화장을 해서 이 시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확한 증거를 정황 증거밖에 우리가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무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증거가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그 박 변호사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결과가 났는데요. 그런데요, 이 김 씨 성향이 이 그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그에게 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걸려가지고 징역을 선고를 받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그 트렌드, 상습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본인만이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을 텐데 뭔가 퀘션 마크가 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말씀이 좀 울림이 있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캄캄한 밤에 어느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승용차 쪽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불꽃이 터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네. 불꽃이 쉴 새 없이 사방으로 튀는 걸 보니 누군가가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승용차 안입니다. 아, 누가 안에서 폭죽 터뜨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차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폭죽을 터뜨리면서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당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면서 차 창문 밖으로 폭죽을 쏘며 도로를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러다 누구 다치면 어떡해.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고 파손된 물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차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보지는 못했다는데요. 이날 벌어진 일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캔자스시티 경찰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경찰관이 출동한 곳은 어느 가정집인데요. 이날 1살짜리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신고를 받은 겁니다. 아이고, 들어왔어요. 네, 부모로부터 아기를 받아든 경찰관은 아기의 상태를 살핀 뒤에 곧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I can feel her. Turn her up and hit the back. Turn her down. Come on, sweetie. Come on. I can hear Hit it her. a little harder. Come on. There you go. Come on. There we go. Come on. She's breathing now. She is breathing. Hold her up. After more repeated back thrusts, we eventually started seeing a lot more movement from the baby. She felt like she was coming to. 살렸습니까? 네, 결국 경찰관이 아기를 살렸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이 딸을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쁘다면서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에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긴 하지만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영국 찰스 3세 국왕이죠. 군중들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언가 찰스 3세를 향해 연속으로 날아갑니다. 네, 갑작스러운 상황에 관중들은 웅성거리는데 이걸 무시하고 악수를 이어가려던 찰스 3세 병원의 안내를 받아서 다급히 자리를 옮깁니다. 뭐가 날라온 걸까요? 달걀이었어요. 찰스 3세 국왕이 카미랄 왕비와 함께 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달걀 서너 개가 연속으로 그 위로 날아든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달걀은 모두 빗나갔고요.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던진 사람 누구? 영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달걀 세례를 하려 한 사람 23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찰스 3세 부부에게 이 나라는 너희들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외치면서 달걀을 던졌다가 무장경찰 4명에게 체포가 됐는데요. 저 보세요. 남성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에 혓바닥을 내미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얄밉게 생겼다. 그러게요. 이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왜 저랬는지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남성 환경단체 이른바 멸종반란이라는 환경단체에 소속 활동가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전에는 환경보호 시위를 하다가 5번 이상 체포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시위하는 가운데 런던 브릿지를 막아서 시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냄비 안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온몸이 밧줄에 꽁꽁 묶여있긴 하지만 아직 살아있네요. 저 영상 촬영한 건 순이라는 남성인데 저녁 식사로 저 개를 삶아먹기 위해서 밧줄로 단단히 묶어서 물을 채운 냄비에 넣어둔 거라고 하는데 자, 개의 행동이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꿈틀거려요? 밧줄을 풀려고 밧줄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집게로 밧줄을 만지작거리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밧줄 풀기를 열심히 시도하는 개. 물이 끓기 전에 밧줄을 풀어버립니다. 아이고. 남성은 이날 냄비 물을 끓이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개가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면서 소사치게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저거 못 먹겠다 저거. 아이고. 그러게요. 저렇게까지 살고 싶었는데 내가 쟤를 어떻게 먹겠느냐 싶어서 다시 바다에 놓아주기로 결정했답니다. 결국 남성은 개를 방생하면서 영상 촬영을 마쳤고요. 자, 방생하는 장면까지 본 누리꾼들 저 개가 끝까지 삶을 포기하신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개의 제2의 삶을 응원한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5번째 픽 주인공 동물 독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강아지의 턱을, 다른 한 손으로는 목을 잡고 슬금슬금 양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남성.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강아지가 꽤 긴장한 듯 보이는데 이 남성이 강아지의 고개를 비틀자 두둑하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도수 치료? 맞습니다. 방금 들은 건 뼈가 맞춰지는 소리였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진 강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상황 파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수 치료 한번 받고 나면 몸이 시원하잖아요. 저 강아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금세 안정을 되찾고는 남성의 품에 안깁니다. 상팔자입니다. 네, 영상 속 남성은 동물 전문 치료사 무라트입니다. 그의 SNS에는 그동안 도수 치료를 받은 동물들의 치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모두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이면서도 이 치료가 끝난 뒤에는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잠깐 한번 고양이 잠깐만 볼게요. 자, 보여주세요. 네, 잔뜩 긴장한 표정의 고양이입니다. 집사의 팔 위로 고개만 내민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요. 도수 치료를 받으려는 건 아니고 발톱을 깎는 중입니다. 발톱. 발톱 저도 이제 키워봐서 아는데 발톱 깎을 때 고양이들 잔뜩 긴장합니다. 제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 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간 때문에 좀 급하게 끊었습니다. 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